저희가 수많은 지분 매각 자문을 하면서 소수 지분권자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매도한 그런 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공부합시다. 주주스쿨의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저희 로펌은 주로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극성수기 시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주주총회 때문이죠. 대부분의 상장사와 비상장사들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지분권자들과 그리고 회사 측에서 양측에서 3월 주총을 앞두고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면서 치밀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 이상의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요. 기본적으로 3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A, B, C의 주주가 있는데요. A는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큰형이고요. 나머지 B와 C는 합해서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둘째 동생과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이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분관계가 51대 49, A가 51, B와 C, 동생과 어머니가 합쳐서 49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아버지와 B, 이 둘째 동생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왔고요. 이 B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고 본인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큰형인 A에게 믿고 51%를 주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부 다 B가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 A가 이제 기고만장해집니다. 51%의 주식을 보유했겠다. 대표이사이겠다. 그리고 눈치를 볼 만한 존재도 이제 없어졌겠다. 그러면서 B에게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면서 B의 고마움을 한 개도 가지지 않고 본인은 돈이나 쓰고 좋은 차 끌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B에게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리고 급여도 줄이고 법인카드도 줄이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태도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B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B는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왔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B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A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요. B의 대체자를 노골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공연히 이제 이사 임기가 끝나면 B는 내보내겠다라는 말들을 조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B를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면서 압박을 하죠. 이 멘탈 게임에서 사실 이 착하고 성실한 B가 이겨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알고 A가 더 가혹하게 B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B를 쫓아내려는 심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B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실제로 이 회사를 본인이 전부 다 경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돈관계, 거래관계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래 내역과 통장 내역과 급여 내역과 이런 모든 알짜 정보들을 전부 다 B가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B는 아직까지 발톱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A가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B를 쫓아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자 B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와 형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가지고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완전히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조이로폼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B가 조이로폼을 찾아올 때는 A와 관련된 각종 비위 행위 그리고 거래와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산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그것을 현금화시킨 정황들, 그리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각종 정황들이 전부 다 담겨 있죠. 그 파일을 받아봤는데 파일이 수백 개가 있고 너무나 꼼꼼한 이 B는 이 파일을 하나씩 전부 다 일자별로 지난 수년간을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액션만 취하면 될 정도의 어떤 준비 상태를 가지고 로펌에 온 것이죠.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B에게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너무나 크게 잘 성장을 해서 매출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도 15%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회사인데요. 이 A는 아직까지 스테이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B는 이를 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A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상법적으로 그리고 형법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A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나의 지분 그리고 나와 어머니의 지분 49%를 자사주 형태로 매수를 해서 나를 엑시트 시켜달라.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떠한 부분도 회사에 관여하지 않고 A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첫 번째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49대 51이고 실제로 이 B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A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에게 회사를 넘기고 우리 이익여금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형이 엑시트 해. 그리고 형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영을 할게. 이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A에게 옵션을 던진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A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이 그럼 내가 나갈게 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이미 이런 경우에는 51%의 지분권자가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회사가 안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 B의 역할과 역량과 중요도에 대해서 제대로 메타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B가 빠져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적당한 금액을 손에 쥐어주고 그냥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택지를 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내가 좋은 금액을 가지고 그 조건으로 내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답답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B가 아주 각성을 하고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대주주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갔다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대주주에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도 감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어떤 증거 자료를 내가 확보해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멍하니 있는 건 거죠. 근데 본인의 지분은 어떻게든 매각을 하고 싶기는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옵니다. 근데 물어보니 최근 3년치의 재무제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카더라 정보, 잘 된다고 하더라. 근데 매출이 이제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 요 정도 수준의 아주 간접적인 정보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부 정보들을 한 개 더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근데 지분은 매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보다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대주주를 상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생각보다 소수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를 완전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대주주에게 차례대로 차근차근히 압박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내 지분 매각해달라고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총회에 참여를 했다가 내 지분 매각하고 싶은데 좀 사주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대주주의 반응은 심플하죠. 나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거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거절당하고 나서 그냥 시무룩해져서 아유, 내 지분이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당을 해주지도 않고 회사는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냥 헛물만 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수많은 지분 매각 자문을 하면서 소수 지분권자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매도한 그런 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여러분들 대전제는 대주주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식을 그냥 사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소수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청구한다고 했을 때 사줘야 되는 특별한 경우들,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동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가 소수지분권자의 주식을 사줘야 될 의무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몹시 불편하게,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대주주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주총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컨택이 왔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매각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죠. 3% 이상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중에 본인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특히 로펌에 상담을 하러 와서 가장 한심한 경우가 뭐냐면 몇 퍼센트의 지분을 얼마에 매각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변호사님, 최대한 비싸게 팔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좀 한심해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 누구도 지분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손에 잡힐 만한 어떤 금액이 필요하고요. 전혀 딴 생각, 나 최대한 비싸게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매년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남고 통장에 얼마가 남는데 내가 이 사람의 지분을 사주려면 어느 정도 금액 선이면 가능을 하겠다라는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최대한 비싸게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회사, 그 어떤 대주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뭐죠?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나의 목표 금액이 있어야만 엑시트 할 수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는 뭔가요? 역시나 정보가 무기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정보예요. 어떤 정보인가요? 소수 지분권자가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가장 생각하기 쉬운 정보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과 자산과 손실과 비용과 부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없다면 뭔가 우리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힘들고요. 그죠?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요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 즉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들과 협력사들과 구매처와 중요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 세 번째는 법인 카드와 법인 계좌와 관련된 거래 내역들,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배임 횡령 혐의를 들춰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계좌로 쌓아주고 현금화시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또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보들은 급여 대장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대주주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족 내에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의 처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4대 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매월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를 하면 분명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고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을 정도면 뭔가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런 경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균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다? 정보가 무기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호사님, 그런 정보를 어떻게 찾나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그냥 심플하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보를 찾는 게 힘입니다. 치밀하게 정보를 찾는 분들은요. 회사의 뭐 경리라든지 아니면 회계팀이라든지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과 계속 끈을 갖다 대면서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그리고 회사 밖에서 예를 들면 회사 밖에서는 취미 같은 걸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고 같이 등산을 간다든지 같이 뭐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스키를 탄다든지 일부러 접점을 만들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정보들을 캐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경우 중에 한 개는 회사와 아주 안 좋게 퇴사하게 된 그런 퇴사자들 또는 거래처나 고객사 중에 회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을 좀 접근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퀄리티와 정보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정보고요. 세 번째는 이 정보까지 파악을 했다.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정보를 확보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 즉 상법과 형법을 가지고 대주주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부여된 상법상 권리만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권리들이 떠올라요? 회계장부 연락권. 회계장부 연락권은 선전보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권리들이 있죠?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제한권,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업무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집중투표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대표 소송 제기권, 유지 청구권, 총회검사인 선임 청구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법상 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만 생각을 하고 잘만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뭐다? 대주주들은 절대로 그냥 소수주주의 지분을 사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최대로 불편하게 만들어야만 그들은 움직인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여러분들 상법뿐만 아니고 형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경영권 분쟁 사건에 있어서 형사적인 핵심 죄목은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이죠.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은 딱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가족들 명의로 급여 이체. 이게 수년간 여러분들 적립되면 수억 원이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면 월 500만 원씩 ABC에게 계속 입금을 했다. 그러면 월 1,500만 원. 그죠? 월 1,500만 원이 1년이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1억 8천. 그게 2년, 3년, 4년 이러면 횡령 금액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급여 대장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급여 대장에 올라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서 현금화시키는 경우. 즉 거래관계가 없는데 업체 한계를 딱 잡고 거기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발급을 계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걸 따로 ATM기로 빼서 현금으로 들고 착지를 하는 그런 경우. 세 번째는 역시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죠.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월 몇천만 원씩 끌고 다니고 실제로는 그냥 금액이 딱 떨어지게 1,200만 원 접대비 이렇게 해서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는 접대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금액이에요. 그죠? 그게 한 번에 1,2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거는 뭐가 명목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 근데 이 대표는 접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업 직원들이 접대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업무상 배임행령의 정황으로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지분권자들 중에 성공적으로 주식을 엑시트해서 현금화 시킨 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목표가 명확하고 수치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아주 치밀하게 수집한다. 세 번째, 그 증거를 가지고 상법과 형법을 활용을 해서 대주주를 압박한다. 근데 그 시기는 언제다?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3월 정기주총은 상법상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주총을 해야 되고요. 정기주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기주총을 한단 말이죠. 그죠? 서면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단 말이죠. 그때 어차피 소수주주와 대주주는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주주총회 때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내 주식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손에 쥐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게임,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짧은 팁을 드리자면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가 주주제한권을 활용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결의하고 싶은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 제안을 하면 정관이나 상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 회사 측에서는 반드시 그 주주 제안을 한 안건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선전포고 같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월 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6주 전이면 적어도 2월 중순, 2월 초에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1단계부터 3단계 중에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정보를 어떤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의 그런 유형과 스타일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정지하면 좋을지 전화를 하면 좋을지 직접 한번 만나면 좋을지 변호사를 만나서 바로 그냥 그런 거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을지 주주제한권을 활용할지 아니면 기다리고 참고 했다가 제3자를 통해서 살짝 언급을 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주주총회 당일날 내가 폭탄을 던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총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